10월 2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오늘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자택에서 생활해온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참 많은 사람이 물었던 질문이죠. 다스는 누구 것인가?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법적으로는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오늘 예정된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청와대 참모 상당수가 불참하자 야당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죠. 여야는 조금 전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은 부실하고 부적절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는 윤 총장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그동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현직 검사의 발언을 저격하며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에는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도에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걸 망설여왔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오늘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면서 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당원을 고치는 문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에서 시작된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했고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접대를 했다는 검사 3명도 모두 특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먼저 특정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제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김봉현 이전에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봉현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또 다른 진술도 있었고요. 또 술집 종업원 진술도 있었고 이렇게 확인돼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십시오. 네,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가고 있으니 들으신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어제 이 김봉현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7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김봉현은 옥중 입장문에서 이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에서 2명을 먼저 특정을 했고요. 추미애 장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 김봉현은 이 3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앞서 특정한 검사 2명 그리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 A씨의 이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접대 장소로 알려진 이 청담동의 룸사롱도 압수수색을 해서 이 결제 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이 관건은 이 접대가 이루어진 날짜입니다. 이 김봉현은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이 되어야 실제 이날 접대가 이루어졌는지 그 현장에 검사 3명과 또 A 변호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검찰은 이 앞서 업소 종업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의심이 가는 날짜 몇 개를 압축했었는데 어제 조사에서 김봉현은 이 접대가 이루어진 유력한 날짜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이날 검사들의 행적을 조사해 본다면 사실관계는 쉽게 입증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목된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날짜와 시각에 예를 들어 검찰청 청사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등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다면 김봉현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들의 휴대전화, GPS 기록 등이 이 술집이 있었던 청담동으로 돼 있다면 접대를 받았다라는 주장에 또 무게가 실리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변호사 A씨, 이 김봉현을 향해 이 술 접대 날짜를 밝히고 이 지목된 검사들은 그날 자신들의 동선을 밝혀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종식시키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씨는 김봉현과 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현직 검사를 소개해준 적은 결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그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당사자들이 저는 어떻게 진술하는지 모릅니다. 완강히 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을 전 모르겠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든지. 자, 오늘 윤석열 총장은요, 대전 고검 그리고 대전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이후 8개월 만에 이 공식적인 외부 일정인데요. 자, 공교롭게도 이 대전에는 대검 차장으로 함께 일했던 강남일 고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참모였던 이두봉 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또 양석조 검사도 바로 이 대전에 있죠. 이 장관이 연이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사실상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하는 등 일종의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놨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요. 법무부 감찰관은 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 처리 기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수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은 수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추 장관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며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죠.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진행이 된다면 사퇴 압박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긴 이르다라고는 했지만 앞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직을 그만뒀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총장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대표 관련된 거는요. 이거 이미 서울대에서도 그 이후에 언론 보도 보면 조국 전 장관하고 되게 비슷한 사건인데 이거는 일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나경원 대표하고 윤 총장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냐. 검사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은 없다라고 밝혔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라고 했다며 이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도 했었는데요. 자,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의도가 있는 발언 아니냐고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이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음음하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 더 하면 교활하다고까지 봤습니다. 자,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자, 최재성 정무수석은 윤 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거면 누가 언제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야지 이 메신저라고 한 건 좀 부실한 언어라며 자세히 말할 게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봉현 접대 검사 날짜 특정, 압수수색 등 진상규명 가속도입니다. 앞서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외부 일정을 가졌는데 8개월 만에 공식적인 외부 일정이죠.
원래 이제 지난 2월부터 진행을 해오다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단을 했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이제 재개를 한 건데 아까 이제 최 반장이 또 대전에 또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좀 설명도 했고요. 지난번 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추 장관이 이제 감찰도 지시하는 또 여러 가지 속보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윤 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뭐 관심은 관심인데 혹시 좀 취재되는 게 있어요? 일단 윤 총장은 오늘 오후 이 대전고검, 대전지검 방문해서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대검은 간담회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총장은 일선 검사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 좀 하실 겁니까? 뭐 여기 나도 여기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뭐 등도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요.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선 네, 말해요. 아닙니다. 네. 왜요? 예? 왜 뭐 말하려다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이, 제가 네. 또. 그 뭐 등도 두들겨 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무튼 추 장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네요. 그죠? 그 아까 이제 윤 총장이 본인도 과거 여기서 근무했던 적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고요. 예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윤 총장이 대구고검에 이어서 대전고검으로 이른바 2년 연속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바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은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지금 대전에 많이 몰려 있죠. 네, 일단 이 이두봉 대전지검장은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을 지냈고요.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발탁이 된 바 있습니다. 윤 총장과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 합병 수사를 이끌었던 이복현 부장검사도 대전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어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장관께서 지시하신 사안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감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속 전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보내는 인사에 대해 이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이랑 비슷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 총장이 방문하는 날 또 의미심장한 글을 또 올렸는데 지금 이제 얘기했던 최모 씨라는 거는 혹시 그 최수원 씨 국정농단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왜 그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네, 그 이복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소속 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왜 일선청 성폭력 전담 검사를 법무부로 데려가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개입을 주장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이종근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에 미리 전화를 걸었다면서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빗댄 겁니다. 이종근 부장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남편이라는 점을 의식한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 알아보니 정작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인사 담당자는 패싱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면서 추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이 합동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감찰을 위해서 일선 검찰청의 인력을 빼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제주도에 갔다면서요? 네, 뭐 검찰 관련한 일정은 아니었고요. 이 제주도에 새롭게 문을 연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인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자, 이번 센터는 전국에서 15번째로 설치가 됐는데 강력범죄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이 상담, 심리치료, 법률 상담, 임시 숙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닌 따뜻한 관심과 사랑,
이 피해자가 범죄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반장, 제주까지 갔는데 혹시 다른 일정은 없었어요? 이 당초에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이 4.3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일 센터 개소식에만 참석을 한 뒤에 곧바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아,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네. 그 얘기는 이따 조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그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현직 평검사의 글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까 대전도 그랬는데 또 공교로운 일이 계속 생겨요. 그 하필 또 제주지검 검사였어요. 제주지검 검사였고 오늘 또 추 장관이 제주에 갔잖아요. 근데 오늘 추 장관이 그 검사, 해당 검사를 역으로 저격을 했죠, 일종의. 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였습니다. 맞아요. 이 검사는요, 네. 이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었는데요. 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며 이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이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한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사냐고 하면 지난해 8월 보도된 기사였는데요. 현직 검사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한 수사를 한 당사자가 바로 이 추미애 장관을 저격한 이환우 검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이환우 검사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또다시 역으로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기사와 기자의 글까지 저렇게 공유를 해놨습니다. 네, 저 앞에 아까 추 장관 글 보니까 좋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그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좋습니다. 그거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왜 웃어요? 예, 좋습니다. 빨리 하시죠. 네, 터무니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 어이가 없어서.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조반장, 장모가 출석을 했나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죠. 최모 씨 등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오후 2시 의정부 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윤 총장의 장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와 안모 씨 등을 사문조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들은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하고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12월 22일 열리는데요. 기소 9개월 만입니다. 윤 총장 장모 측은 사문서 위조 부분을 인정을 했지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쟁점이 된 표창장 위조 의혹의 경우에는요, 앞서 이제 검찰이 이제 법정에서 시연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이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지난 15일 공판에서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직접 가져와서 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된 정 교수 측 이 서증 조사에서 이 정 교수 측의 김칠준 변호사가 이 검찰이 시연해 보인 표창장과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 압수한 이 조민 씨의 표창장을 비교하면서 상장 본문의 글자와 하단의 총장 직인 부분의 진하기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포렌식 보고서에도 날짜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 등의 오류가 여러 건 발견됐다면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유죄 심증을 토대로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정 교수 측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가져와라. 그럼 비교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인을 향해서는 기억력,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다가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변호인 역시 검찰을 향해서 검사가 맞느냐 이렇게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반장이 전한 표현만 듣고 봐도 대단한 양측의 설전이 공방이요. 좀 이렇게 맞아요. 크게 벌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재판부가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양측이 말씀하신 것 방금 전 들은 것처럼 기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주 안에 이 전문가가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으로 쓴 정확한 확인서를 내라라고 했는데요. 검찰을 향해서는 대검 포렌식 분석 담당자 등 검찰청 직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고요. 또 정 교수 측 역시 동양대 소속 교수가 아닌 객관적인 인물을 선정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으로부터 이제 그 입증된 자료를 받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오늘 조사에 앞서서 정 교수 측이 70여 개의 증거를 새롭게 제출했는데 이 검찰은 이 지금 재판이 마무리로 접어드는 와중에 제출하는 등 시기도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명이 작성한 진술서의 양식이 똑같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좀 진위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재판 도중에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늦게 제출된 점을 고려해서 이 다음 달 12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 반장, 결심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심 공판 그래요? 일정 자체는 잡혔는데 네, 다음 달 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내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네요. 뭐 통상 결심 공판 이후에 네. 뭐 한 달까지 글쎄 한 달 말이에요. 이후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 내에는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길게 끌어온 재판이 이제 정말 마무리 단계군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봉현 접대검사 날짜 특정, 수사 속도 내는 검찰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시작 직전에 연기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진들이 어제 저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야당이 안보실장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이죠. 결국 여야 합의로 다음 주 수요일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실입니다. 대망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 청와대 인사들을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도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석이 텅 비어 있었고요. 시간이 할 일 없이 흘렀습니다. 전원이 오는 발전은 수요일로 아니 30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책상 치지 마. 이유가 책상을 치고 네.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아니 30분이나 우리가 기다렸잖아요. 아무 이야기 없이 의원들이 이렇게 30분 기다리게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에 국감을 현장에서 청와대에 이름 양해해 주세요.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그걸 하는 거지. 아, 나 참.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저 비서실장님, 정책실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죄송할 건 아니에요. 네, 보신 대로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청와대 국정감사 이 회의 시작이 30분간 지연된 끝에 결국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습니다. 보통 회의 진행 중에 파행이면 파행이지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연기된 건 드문 경우인데요. 자, 어찌 된 일일까요? 청와대 국정감사는 안보실 인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하에서 국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에 나와야 할 인사들이 못 나오겠다고 하니 이대로는 열 수 없다. 다음에 다시 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어제 오후쯤 공유가 된 청와대 기관 증인 명단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출석,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전 출석, 서훈 국가안보실장 출석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저녁 7시 반쯤 김종호 민정수석과 서훈 안보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7명이 일제히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각각 사유서도 제출했는데요. 서훈 실장은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 2주간 격리 때문에 어렵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업무 특성상 어렵다. 유현상 경호처장은 경호 임무 특성상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일부 참모들의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국감 전날 밤에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통보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국감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민주당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국민의힘은 이 청와대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에게는 한미 갈등과 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을, 또 김종호 민정수석에게는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또 경호 책임자인 유 차장에게는 전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 환담장에서 벌어진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질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대상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 결국 회의 시작 시간을 지나서 양당 원내지도부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다시 열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까지인가 그래요? 글쎄요. 자, 저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죠. 일단 미국에 다녀온 서훈 실장은 자가격리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 국감에는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관건은 김종호 민정수석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도 출석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이 관례상 불출석을 해왔고 야당은 출석을 압박하면서 매년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증인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그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준비하신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청와대 인사 참사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작년까지 민정수석의 출석을 그토록 요구한 데 대해서 반성이 먼저예요. 네, 다음 주 상황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위뿐만 아니라 어제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설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에 대해서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힘이 보여준 품격 없는 그런 태도 때문에 유권자들이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봐서 염려가 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연설의 한 대목을 콕 찍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전체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김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냉정하게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식구가 늘어나서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참 처음 듣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세금은 국가 세입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렇게 아무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처에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보실장 빠지면 의미 없어.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 주로 연기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청와대 국정감사도 정말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로 꼽혀왔죠.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됐는데 신반장 설명대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4일로 일단 국정감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그 참모진들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결국 이제 여야 합의로 다시 국정감사를 열기로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 있었죠. 네, 일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어제 이 핵심 참모진 7명이 저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자, 이에 국민의힘이 안보실장 없는 국감은 의미가 없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미루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국감장에 미리 출석해 있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청와대 인사들은 한 30분 정도 대기한 끝에 청와대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와서 현재 격리 중이어서 오늘 참석이 어렵고 야당이 안보실장은 핵심 증인이어서 안보실장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요청과 함께 국감 연기를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 주 수요일로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에 대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에 다녀온 서훈 실장은 자가격리가 내일까지라면서 다음 주 국감에는 이제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종호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 역시 오늘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신 반장, 그러면 다음 주에 민정수석 출석 문제를 놓고 다시 여야가 또 맞붙을 수 있어요? 네, 뭐 사실 민정수석 이제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매년 이제 단골로 맞아요. 등장하는 여야 예. 공방 소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출석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그래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한 이제 정치권의 반응도 이제 뭐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국회 입장할 때부터 또 연설 시작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이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잖아요. 어제 이제 신 반장이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품격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죠.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보낸 데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이 심사를 하기도 전에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심사 전에 덮어놓고 삭감을 주장하는 건 예산안마저 정쟁 볼모로 삼겠다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문 대통령의 전셋값 안정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좀 됐죠.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지산세를 인상하면 늘어난 세부담을 반영해서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 여당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수위는 좀 더 높았습니다. 자, 국민도 무섭고 저도 무섭다. 그동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것은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끝내달라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든 경제든 권력자가 소나기에 지려고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한 마당에 무슨 논리와 근거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 합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정치 폭거 그 자체입니다. 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제가 이제 깐깐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끝내달라고 말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 아, 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자꾸 역시 예리하십니다.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넘어갈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빨리 미안해요. 이어가시죠. 네. 자, 청와대 경호처가 어제 입장을 냈죠. 저희가 이제 속보를 다뤘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 논란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뭐 어제 제가 자세히 좀 전해드렸는데 주 원내대표가 이 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 자리에 참석하러 가던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이제 몸수색을 받았고요. 이후에 청와대 경호처가 원칙대로 한 것이지만 현장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건 아쉽다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는 수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야당을 모욕했다. 이렇게 거듭 반발했고요. 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이 몸수색을 한 꼴이다. 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 없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와대 경호 책임자가 직접 주 원내대표를 찾아서 사과를 했죠. 네.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연합뉴스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네.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접 찾아와서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가 경호처 측의 사과를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반장, 어제 그 시정연설 전에요. 사전 환담 자리가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오늘 그 사전 환담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좋은 인재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고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대화는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께서 후보 연좌제를 깼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후보 연좌제를 깼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명희 본부장 남편이 정태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정당과 관계없는 좀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그러니까 두루 좀 고려되는 그런 인사를 했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가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하는 것이다라면서 인사를 할 때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일 외교부가 국장급 협의를 오늘 가졌죠? 네, 일본 외무성의 이 다키자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오전 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서 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 이 아베 정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다카자키 국장은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도 맡고 있는 만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과 만나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청와대 국감이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그 현안이 많죠. 앞서 저희가 다뤘던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구도라든지 또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아마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 국감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보실장 빠지면 무의미,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 주로 연기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오늘 대법원이 13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오랜 질문에 최종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가 답이었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온 상황이죠.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봐요, 저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죠. 도곡동 땅 그리고 BBK와 다스 관련 의혹.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스는 MB 거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횡령, 뇌물 등 16가지나 됩니다.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2007년에 불거진 의혹,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건데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과 특검 덕분입니다.
지난 2007년 검찰 특수부가 나서 한 차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2007년 대선을 딱 14일 앞두고 면죄부를 준 겁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꾸려진 정호영 특검입니다. 당선인이란 신분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대면 조사는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겠죠. 특검 검사들의 행태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가 뭐 한번 하는 사람아 사장씨가 컨테이너 먹고 바로 갔어. 그게 다야. 금방 왔다 끝나. 당시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까지 받았는데요.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이렇게 행변했습니다.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한 자료는 검찰에 넘겼다면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하였음에도 서류 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당시 검찰 수장이었죠.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특검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120억이란 거액을 개인 횡령으로 판단한 특검이나 관련 자료를 손도대지 않은 검찰, 독인, 개긴입니다. 결국 진실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고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 했으니까 김성호가 했지만은 뭐 김사는 회사도 아니고 다섯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섯 실소유주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측근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죠. 그런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말을 바꿨습니다. 한사코 아니라고 잡아떼던 이 전 대통령도 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고 하죠. 당시 검찰 조사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법적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은 같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여실히 증명을 했고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 보복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일관했다. 왜 정치 보복했느냐?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마치 이명박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 그런 형식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그동안 자택에 머물고 있었죠.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징역 17년형, 만기 출소한다면 96살에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면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 12명이 반대, 3명이 기권, 4명이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료들의 이해를 구했는데요.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 천명을 했죠.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출석해달라는 공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점도 변수가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원들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습니다. 참석 여부까지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의원 한 명만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비록 무기명 투표지만 국민의힘이 빠지면서 투표 결과에 민주당 내 찬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혹여나 부결된다면 제19 감사기란 비판을 고스란히 떠나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선 선뜻 정 의원에게 동정표를 주긴 어려웠을 듯 싶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 의원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이어 5년 만인데요. 앞서 정 의원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을 거부했었죠. 원하던 대로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의결된 첫 의원이 됐습니다. 정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쓰는 MB 것, 징역 17년 확정, 만기 출소 96세. 네, 아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강훈 변호사의 입장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직접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낸 건데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건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다 쓰는 MB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이제 내려진 거죠. 10여 년에 걸친 이제 법적 판단 드디어 내려진 거고 구치소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재수감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달 2일에 재수감됩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쯤 자택에 출발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앞서 수감 생활을 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고 당일날 재수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선고 당일 수감이 되는데요. 관련 얘기를 보면 이 검찰은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요. 치료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다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내일 이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쯤 구치소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네, 참 신반장. 지금 이제 이 전 대통령 자택이 논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논현동 자택에
선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측근들이 뭐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면서요? 네,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을 비롯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뭐 수석, 실장급, 뭐 고위 당시 청와대 참모진 인사들이 속속 자택에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고 이후에 대책을 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택 인근에서는 시위에 나선 유튜버들 그리고 경찰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2시간 넘게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 자택 주위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한 50-6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대법원에서 오늘 이제 형이 확정된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낸 게 있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라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원수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의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보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이낙연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라면서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원 개정 여부를 이 전 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대표는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과 부산 시민, 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전당원 투표로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드러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조경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스무스하게 망한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전후 국민의힘 지지율과 이 비대위가 접어든 이 5-6개월 지난 지금의 현재 지지율을 비교하면 되레 좀 떨어져 있다면서 여당이 죽을 쓰고 있는데도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하는 부분은 비대위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조 의원은 김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는 게 옳은지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의사협회가 이제 뭐 입장을 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속보를 얘기할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스는 MB 것 징역 17년 확정, 만기 출소 96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오늘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신규 환자가 늘었는데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우나 등 생활 속 공간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심각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다시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에 나선 상태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소식과 또 미국 대선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신규 환자가 좀 더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25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한때 40명대, 50명대로 신규 확진 환자가 내려가기도 했지만 금세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많은 분들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낮아진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감염병 2기 단계는 여전히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발생만 놓고 봐도 세 자릿수 100명대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52명, 서울 36명, 인천 5명 등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기존 고위험 시설 집단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와 가족 모임, 사우나 등에서 새로운 전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럭키 사우나와 관련하여 10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지인 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추산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0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네, 이번 주말 헬로윈을 맞아 젊은 층이 대거 클럽이나 주점 등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대규모 전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태원 등 서울 도심 일부 클럽이 휴업을 결정했지만 풍선 효과로 수도권 내에 있는 다른 클럽들이 크게 붐빌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부는 거듭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클럽발 집단 감염의 뼈아픈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주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방문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을 즐기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방역요원과 의료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방역수칙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외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일단 어제 기준 세계 각국 신규 확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또 8만 명 넘는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인도는 49,900여 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고요. 프랑스는 36,000여 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어제 하루 28,800여 명의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24,900여 명, 영국 24,700여 명, 스페인 19,700여 명, 폴란드 18,800여 명 등입니다. 이를 신규 확진이 가장 많이 나온 나라들 상당수가 유럽 국가입니다. 자, 유럽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야간 통행 제한 조치 등 각종 거리두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럽 각국 정부가 다시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내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프랑스는 내일부터 한 달간 외출 통제를 포함한 전국 봉쇄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Après avoir échangé aussi avec tous nos partenaires européens et pesé le pour et le contre, j'ai décidé qu'il fallait retrouver à partir de vendredi le confinement qui a stoppé le virus. Mais j'ai confiance en nous, en vous. Confiance en notre capacité à surmonter cette épreuve. Nous devons tenir. 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어제 16,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이 발생했는데요. 독일 역시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가량 주점과 영화관 등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은 포장 판매만 하도록 했고요. 불필요한 여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Veranstaltungen, die der Unterhaltung dienen, werden untersagt. Gastronomiebetriebe, Bars, Clubs, Diskotheken, Kneipen und ähnliche Einrichtungen werden geschlossen. Ausgenommen ist die Lieferung und Abholung mitnahmefähiger Speisen und der Betrieb von Kantinen. Wir können sagen, dass unser Gesundheitssystem heute noch mit dieser Herausforderung fertig wird. Aber wenn es bei diesem Tempo der Infektion bleibt, dann kommen wir binnen Wochen an die Grenzen der Leistungsfähigkeit des Gesundheitssystems. 네, 이미 준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더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 중인데요. 유럽 각국에선 고강도의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이 8만 명 넘게 나온
미국에서는요. 자, 이 코로나19보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관심이 쏠려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한 백신을 곧 생산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deliver record prosperity, epic job growth, and a safe vaccine that eradicates the virus. The China plague is what it is, and quickly ends the pandemic. Normal life, which is what we want. We just want normal life. Like we had 7 months ago. We'll fully resume, and next year we will be the greatest economic power. We are going to be stronger than we've ever been before. 네, 바이든 후보는요. 화상 연설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his country can't afford 4 more years of a president who thinks he's only responsible for the well-being of the people who voted for him. We can't afford 4 more years of a president who, instead of fighting the virus, attacks doctors. I can't get over this guy. He attacked doctors claiming they're over-reporting COVID cases because they want to make more money. 네, 코로나19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프랑스 등 다시 봉쇄 조치. 네, 아까 제가 이제 의사협회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다뤘는데 의사협회가 어제까지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이제 주는 건 어렵다라는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사협회가 이제 별도의 입장문을 지금 낸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뭔지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입장문을 다 읽어봤는데 복지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국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정협의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향후 강력한 집단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이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든지 당장 들어가겠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강력한 행동을 예고하면서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의 뜻을 모아서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일단 원론적인 그런 입장만 담겨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투표 의향에 있는 유권자들 가운데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54%였고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42%였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1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겁니다. CNN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확보한 지지율 격차는 과거 20년간 나왔던 어떤 선거의 막판 지지율 격차보다 크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대승을 거둘 거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고민인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와 오하이오주의 그 카운티의 공화당 의장인 조너던 야쿠보스키가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기고한 글이 대표적입니다.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믿지 마라,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그것도 크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여론조사가 답변 대상자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표본 설정 등의 문제점이 있고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혼자 웃어요. 왜? 그러니까 사람 이름 때문에 그런 이름이 거죠? 좀 어려워서.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예. 뭐 굉장히 빨리 막 지금 후루룩 읽은 것 같았었는데 좀 뭔가 틀린 것 같았었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실제로 2016년 대선 때도 대다수 여론조사가 이제 힐러리 후보,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지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이번에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중치 두는 것도 4년 전하고 좀 다르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건 좀 복잡한 문제니까 그렇게 가고요.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소식 저희가 어제 이제 오늘 아마 속보로 전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유명희 본부장이 좀 밀리는 그런 좀 분위기죠. 사실 최근에 등장한 가장 어려운 이름의 당사자죠. 이제 유명희 차를 본부장과 읽었어요, 이제 네. 경쟁을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일라 후보. 이웨일라 후보? 그 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WTO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쯤에 스위스 제네바 주재 우리나라 대사와 나이지리아 대사를 불러서 유명희 본부장과 이 오콘조 이웨일라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오콘조 이웨일라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두 후보가 각각 얼만큼의 지지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외신 보도와 이제 오콘조 이웨일라 후보 측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163개 회원국 가운데 100여 개의 국가가 오콘조 후보를 지지했고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했던 나라는 한 60여 개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WTO 측은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전체 회원국을 소집한 회의에서 오콘조 이웨일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바로 펼쳐진 건데요. 저는 좀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응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공개적으로 응 후보 추천을 반대하면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이 미국은 WTO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 유명희 본부장은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킥스 로웰 WTO 대변인은 전체 회원국 소집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미국 대표단이 응 후보, 그러니까 오콘조 이웨일라의 이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WTO 사무총장은요 투표로 선출되는 게 아니고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로 추대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WTO는 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맞아요. 이 사무총장을 선출을 하는데요. 이 앞선 선호도 조사에서 뒤진 후보가 중도 포기를 선언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유명희 후보가 중도 포기를 선언하면 전체 회원국이 남은 이 한 명의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합의해서 추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유명희 본부장도 선호도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뭐 다소 큰 차이로 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뭐 중도 포기 가능성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 이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오는 11월 19일로 예정된 이 사무총장 후보 승인 19일이에요? 9일이에요?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11월 9일로 예정된 이 사무총장 후보 승인 전까지 각 회원국이 의견일치 과정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도 현재 의견일치 협의 과정까지 버틸지 아니면 뭐 중도 포기를 선언할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오콘조 이웨일라 후보를 반대한다면 사상 최초로 이 투표로 사무총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오콘조 이웨일라 후보와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 임기를 절반씩 나눠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전히 이제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좋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유럽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프랑스 등 다시 봉쇄 조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 점검에 나섰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특별 점검에 나섰잖아요. 네네. 어느 일을 좀 둘러볼 계획이신지.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홍대 주변으로 해서 네. 그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네. 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계신가 그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150제곱미터 이상이 없어잖아요. 네. 그러면 전자 출입명부로 QR코드를 100% 찍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설치가 돼서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영업주나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름 쓰면 안 돼요, 이거. 이름 안 쓰고. 지도받을 때 이렇게. 아니, 이거 그 지침 바뀌고 오래됐어요. 시군구만 쓰면 돼요. QR코드 안 되는 분만 쓰면 돼요. 외국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주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유흥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 방역 수칙 중에 하나라도 점검이 이제 지적을 받으면 자치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2주간 영업을 못하는 거죠. 저 서울시청에 나왔습니다.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왔는데요.
지금 여기 그 주방에서 마스크를 안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잠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촬영을 다 했거든요. 평상시 이렇게 안 쓰시면 안 돼요. 음식 만드시는 그 조수사분들이. 대표자 영업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업소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010이요? 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제 원래 감염병 예방법으로 방역수칙 준수하셔야 되는데 지금 종사자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조리하고 계셨어요. 두 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적용됩니다.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태원, 강남, 홍대 일대에서는 매년 할로윈 데이 기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립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발 그때 굉장히 상인들의 피해가 컸잖아요. 지금도 크고 있고요. 네, 그때 당시 그 이태원발 그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좀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그 할로윈데이 때 좀 그날 방역수칙 잘 지키고 모두가 그렇게 해서 무사하게 잘 넘어가서 모든 상인들이 안전하게 쭉 지속적으로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좀 조심하고 집에 있는 방향으로 노는 게 낫지 않나. 또 다시 집단 감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해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아는 사람들끼리 파티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홈파티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다 경로 같은 것도 알고 있고 파티 약간 하고 싶은 욕구를 푸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에는 거리질을 하는 게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젊은 층에서 감염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또 젊은 층의 감염자가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또 다른 고위험군들한테 전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중증 환자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잠깐의 느슨함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이번만큼은 절제하는 태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 관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네요. 네. 그 헬로윈 데이 때 주로 이태원에 많이 모이잖아요. 아까도 이제 잠깐 강 관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난 5월에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홍대를 다녀왔지만 관할자치구인 용산구에서 골목골목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특별 방역 대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쪽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해서 이태원 상인들의 분위기와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직접 통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이제 특수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마냥 이거를 그 수익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이태원 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는 사람 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방역에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는 31일 할로윈 축제 날에는 이태원에 방역 게이트가 설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방역에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할로윈은 될 수 있으면 이태원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게이트를 통과하면은 전신 이제 분사 형태로 해서 전신 소독과 어울러서 체온 측정도 되고 이런 형태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각자 방역 수칙 잘 지켜서요. 이번 주말이죠. 맞습니다. 31일이니까 할로윈 데이를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현실판 스카이캐슬 입시 대필 대작 적발입니다. 자녀의 발명대회 작품이 완성됐으니 찾아가라는 강사의 연락. 그리고 며칠 뒤 학부모는 그걸로 우수상을 탔다면서 감사 이사를 전하고 있죠. 입시 컨설팅 학원이 입시생을 대상으로 대필 대작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작품당 100만 원, 많게는 56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이 만들어준 수상 경력으로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다고 하죠. 입시란 학생, 그리고 학생에게 올인하는 학부모와 코디의 3인 4각 게임이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온 대사처럼
이들에게 입시는 경제력으로 즐기는 다소 스릴 있는 게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능이 35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험생들이 이 소식에 박탈감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입시 비리 엄정하게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반장 늦게까지 취재했겠네요, 어제. 고생했겠네요. 네, 뭐. 그래요? 헬로윈데이 갈 거예요? 저는 집에 있어야죠. 집에 있을